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힘든 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남아공에게 졌습니다. 1대0. 그것도 어떻게 졌냐? 경기 내용이 1대0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3대0, 4대0으로 저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경기였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참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선수들 응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짚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승 2패, 승점 3점, 골득실 -1, 다득점 2골, 조 3위입니다. 48개국 체제에서는 각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이 와일드카드로 32강에 진출합니다. 총 16개 조가 있으니까 3위 팀이 16팀입니다. 그중 8팀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현재 스코틀랜드라는 팀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승점 3점인데 골득실이 -3이거든요. 우리는 -1이라 그 팀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조들에서 3위 팀 중 우리보다 성적이 낮은 팀이 3개 팀만 더 나오면 우리가 32강에 올라갑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안전한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이집트 승리, 스페인 승리,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 불승, 즉 무승부 또는 패배.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진출합니다. 이집트는 현재 지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본선 승리도 거뒀으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4대0으로 박살냈으니 다음 경기도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가 왜 다른 팀 경기 결과에 기대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까? 이 상황 자체가 치욕적입니다. 경기 내용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정말 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1998년 월드컵 네덜란드전 5대0 패배. 역사적으로 한국이 당한 가장 참혹한 패배 중 하나입니다. 2014년 알제리전. 경기 내용이 너무 처참해서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그 경기. 오늘 남아공전이 그 경기들보다도 최악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적어도 경기 내용과 의지 면에서는 참가국 중 꼴찌 수준의 의지와 경기력이었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우리 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멕시코, 체코, 남아공.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위 전력으로 평가받는 조였습니다. 그 조에서 3위를 기록한 건 정말 개망신입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과 이재성을 선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게 오늘 경기의 가장 큰 패착입니다. 이재성이 왜 중요하냐?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활동량입니다. 90분 내내 지치지 않고 전방 압박에 참여하고 수비에서 공격까지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선수입니다. 이재성이 빠지니 전방 압박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수비진이 공을 잡았을 때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압박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유롭게 공을 돌리고 골키퍼까지 편하게 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성 한 명이 빠진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황희찬 선발도 문제였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황희찬의 강점이 뭡니까? 뒷공간 질주, 폭발적인 스피드.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그 강점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선발로 90분 소화하는 건 선수에게도 팀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공격 전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강인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이게 멕시코전에서도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아공전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강인이 드리블하든 패스를 찾든 주변에 받아줄 선수가 없어서 고립됩니다. 이강인 혼자 내려와서 힘들게 공을 운반하고 이강인 혼자 패스를 찾고 이강인 혼자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이 선수 혼자 다 합니까? 이거 혹사 아닙니까?
팀 전술이 이강인 개인에게 이렇게 의존하는 구조라면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크로스 위주의 단조로운 마무리도 문제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공격을 시도할 때 패턴이 뭐였냐? 측면으로 공을 돌려서 크로스를 올리는 방식이 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거였다면 차라리 조규성을 선발로 썼어야 했습니다. 조규성이 어떤 선수냐?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합에 강한 선수입니다.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헤더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크로스를 올리면서 박스 안에서 그걸 받아줄 제대로 된 타깃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규성을 선발로 쓰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후반전 운영은 더 심각했습니다. 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공격해서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의미 없는 3백, 사실상 배고 시스템을 고집하면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지고 있는 팀이 수비수를 5명씩 세워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 숫자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공격이 안 됩니다. 게다가 후반 막판 동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3백짜리의 선수들이 전진하지 않고 일자로 서서 경기를 관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진섭, 이한범, 이기혁. 이 선수들이 그냥 뒤에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선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독이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 지시를 안 한 겁니다. 전술적 약속이 없었던 거죠. 남아공의 전략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솔직히 남아공이 대단한 축구를 한 게 아닙니다. 남아공이 어떤 플랜을 들고 나왔냐?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골키퍼 윌리엄스를 활용해서 한국 공격진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한국 수비가 앞으로 올라온 순간 헐거워진 뒷공간으로 롱킥을 찹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단순한 역습 플랜입니다. 특별한 전술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한 플랜에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했냐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강인이 크로스를 시도하다가 차단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빠르게 수비 전환을 하면서 남아공의 역습 루트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땠냐? 주변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의 세컨볼 커버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수비 전환 속도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후방의 김민재가 무리하게 앞으로 나와서 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김민재는 센터백입니다. 가장 마지막 수비선입니다. 이 선수가 앞으로 나와서 압박을 해야 할 정도라는 건 그 앞에 있는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경기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안 뛴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나태하게 뛴 게 아닙니다. 어디로 어떻게 뛰어야 할지 전술적 약속이 없어서 우왕좌왕한 겁니다. 이걸 선수 개인의 문제로 돌리면 안 됩니다. 팀의 공격 시 전술적 약속이나 패턴, 아이디어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대급으로 화려한 멤버를 보유하고도 그 멤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독의 계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분이 27년간 축구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회의감을 토로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리더십 부재, 공정하지 못한 감독 선임 절차, 이게 결국 이러한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축구 감독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이게 단순히 한 감독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협회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감독을 선임하느냐?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냐? 이 부분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있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소통 부재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축구협회와 기득권층이 팬들과 미디어의 정당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카르텔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아도 고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감싸고 넘어가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경기력으로 고스란히 나타난 겁니다. 팬들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선했다면 어땠을까요? 감독 선임 과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32강 진출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의 와일드카드로 32강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집트, 스페인이 승리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출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 자체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실패입니다. 그리고 설령 32강에 올라간다고 해도 이 경기력으로 토너먼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지금보다 더 강한 팀들을 만납니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팀들. 오늘 남아공도 제어하지 못한 팀이 그 팀들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씁쓸합니다. 지금 우리가 따져야 하는 경우의 수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집트가 이겨야 합니다. 스페인이 이겨야 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이 이기면 안 됩니다. 이 조건들이 맞아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진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운명이 우리가 아닌 이집트, 스페인, 콩고민주공화국에게 달려있는 상황. 이게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도 나고 실망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똑바로 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시스템과 전술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온 축구협회의 문제입니다. 이번 대회가 끝나면 우리 축구 전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팀들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32강 올라가면 소용없습니다. 무전술 무전략 이게 축구야? 이게 팀이야? 저는 오늘 한국 축구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망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는 경기를 홍명보 당신이 망쳤습니다. 시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